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일제히 올라 서울의 4인 가구 기준 월 8천 원 가까이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올렸다고 밝혀 내년엔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지역구 상원 의원이 현대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관건은 미국 내 여론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려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력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독일 정보당국이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 파괴 공작에 TNT 500kg 위력의 폭발물이 투입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수준의 작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오릅니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합쳐서 월 8천 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결정된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에 더해 이번에 연료비 조정 단가도 2.5원 올린 겁니다. 연료비 증가분의 일부를 요금에 반영하고 특히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 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조정을 하겠습니다. 4분기 요금 인상으로 월 평균 사용량 307kW 시인 4인 가구의 경우 매달 2,2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광업과 제조업 등 산업용 사업자와 마트와 백화점, 빌딩 등 일반용 고객은 각각 킬로와트 시당 4.5원, 9.2원을 더 내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농사용 적용 전기요금 대상엔 영세 농업민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도록 318억 원 규모의 복지 할인을 확대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가스 공급 차질에 환율까지 급등함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2.7원 오릅니다.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음식점 등 영업용 1요금은 19.32원으로 16.4%, 목욕탕 등 영업용 2요금은 17.4% 오르게 됩니다. 서울시의 가구당 평균 가스 요금은 월 평균 39,380원으로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기관과 함께 난방 온도 제한, 난방기 순차 운휴, 조명 소등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합니다. 정부가 물가 등을 고려해 전기와 가스 요금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올렸다고 강조함에 따라 내년부턴 전기 가스 요금이 좀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와 같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최악의 적자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요금 인상 억제와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연간 누적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간 부족한 자금은 채권을 발행해 충당했지만 이렇게 적자가 계속되면 사채 발행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를 넘어 연말쯤이면 사채를 더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은 특히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인상폭을 키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낮은 요금으로 부과를 많이 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산업계에선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차등 인상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한계에 놓인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반도체와 제철 등 일부 업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생산비 원가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제품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그 비용 인상분이 이제 전가가 될 거고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한전도 마냥 전기요금만 올리는 건 아닙니다. 1조 원 이상의 보유 자산 매각과 비핵심 사업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4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한전의 적자 구조 개선에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가뜩이나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 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지역구 상원 의원이 현대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우호적인 여론을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을 낸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의 지역구는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입니다. 워녹 의원은 현대차가 조지아에 전기차 공장을 지을 동안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유예하는 조항을 수정안에 넣었습니다. 워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수정안은 자동차 구매자들이 돈을 아끼고 조지아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현대차를 고려한 법안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앤드김 하원 의원은 워녹 의원처럼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치인이 수정안을 낸 건 분명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It's a good sign that obviously, Senator Warnock understands the challenges and it's certainly something that affects his home state in terms of Savannah, in terms of the plans going forward in that direction. 김 의원은 워녹 의원뿐 아니라 한국과 인연이 있는 여러 의원들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정안 통과를 위해 뜻을 같이 할 의원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만큼 행정부 차원의 해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연일 메이드 인 USA를 강조하는 건 미국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지 자국 우선주의만 내세우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There is no on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that's going to say that that means America only. We recognize that we live and work in a global environment. 앤디 킴 의원은 한국과 같이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 의장이 단기간에 방문한 나라는 극히 드물 거라며 미국이 한미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이슈는 여전히 미국의 최고 우선순위에 있고 공급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 명단에서도 한국은 맨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 어떤 발언도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못할 거라며 두 나라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그룹 재무담당 임원들까지 불러 유례없는 복합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독려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행보로 국정의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지만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지지율은 24%로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킹달러, 갓달러로 불릴 만큼 환율 변동성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거시금융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안이 아닌 바깥에서 시작된 전 세계 공통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충격 정도가 결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24시간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팀은 24시간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하여 한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4대 그룹 재무 담당 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하다며 기업과 정부의 소통 협력 채널을 더 긴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를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우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도 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4%로 일주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긍정평가 24%가 나온 건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됐던 지난 8월 첫 주 이후 두 번째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그 평가 이후로 모두 외교가 첫 손에 꼽혔는데 발언 부주의와 진실하지 않다는 대답이 순위권에 포함돼 순방기간 발언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두 달째 20%대 지지율 박스권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민생 행보로 돌파구를 찾을 생각인데 순방 후폭풍이 장기화하고 있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고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거부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지 꼭 하루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관련법에 따라 국회 해임 건의문이 통지됐지만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인 박진 장관도 사퇴는 없다는 뜻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며 민심을 거역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공방에서 보듯 윤 대통령 순방 논란을 둘러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던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 등에 칼을 꽂는 횡포를 부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 참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자꾸 문제 있다 하니까 이게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외교 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를 꾸린 민주당은 그동안 직접적 비판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까지 가세하면서 공세 고삐를 바짝 쥐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바이든 맞지 않습니까? 네. 욕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말 했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와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을 두고 여야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가 아니라 대통령실 앞에 몰려가 왜 그런 욕설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어제 전남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MBC 자막이 조작됐다고 하는데 국민은 분명히 대통령의 욕설을 귀로 들었다며 국민의 청신경과 달팽이관도 조작된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MBC뿐 아니라 YTN도 민영화하려는 속셈이 드러났다며 한전 KDN 내부 문건도 공개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YTN 최대 주주인 한전 KDN이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한 혁신 계획엔 YTN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불과 한 달 뒤인 9월 16일 산업부 보고에선 YTN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여야는 각각 자신들이 주장하는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실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상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건데 여야의 신경전 끝에 회의는 결국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고 현재 의사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오늘 회의는 열지 못하는 걸로. 이 같은 여야의 충돌은 다음 주 국정감사 돌입과 함께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외교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습니다. 앞으로 쓰일 국민의 혈세가 1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의혹과 사정기관의 공정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북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는 적극적인 사실 확인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데도 여야는 여전히 정쟁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며 여야가 약속했던 협치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을 넘는다는 건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라면서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 원에는 각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문재인 정부부터 추진한 사업 비용, 이미 철회가 확정된 국가영빈관 신축 비용 등이 포함돼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 예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이전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니고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공원 조성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것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했거나 집무실 이전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를 산적한 노동계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노조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과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유연화, 그리고 호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노동개혁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지사가 풍부한 노동 현장 경험으로 노사정 간 원활한 의견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태극기 부대와 함께하며 극우라는 꼬리표가 붙었고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도 거친 소리를 쏟아내 반발을 샀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뺏어서 국유화시켜버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서 노동자들이 해방이 되도록, 그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구호가 노동해방입니다. 야당은 시대착오적인 인사라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계와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키워온 구태 정치인 김 전 지사가 사회적 대화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노동계 분위기는 더 싸늘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랫동안 노동계를 떠나 있던 인물로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수직 절벽으로 만든 인명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쟁점이 된 일명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관련 이슈는 범위가 더 넓어진 상황입니다. 양대 노총이 11월 전국 노동자 대회 등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 집회를 줄줄이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호가 얼마나 갈등을 봉합하고 협의를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주체들의 자유를 강화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계는 과거 교육 서열화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야당은 청문회에서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전 교과부 장관. 과거 장관 시절 줄 세우기식 학업 성취도 전면 평가와 자사고 확대를 밀어붙여 교육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교육 현장의 학생, 교사, 교수, 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교육대 격변기에 난제를 풀기 위해선 대학 등 교육 주체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말 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돼야 되고 또 지역 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다만 대학 감독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교육부 해체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에 복귀한다 해도 쉽지 않은 교육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논란이 많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도 올해 안에 확정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가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했던 만큼 백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개선과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14년간 동결된 대학 등록금 규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관심입니다. 이해관계가 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리 방향을 정하고 강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열린 자세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거기에 적합한 정책을 찾아서. 이런 가운데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인사를 재활용한다며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위해 노력하기로 공감대를 이루며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접점을 찾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이후 얼굴을 마주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 무엇보다 강제징용 문제에 최선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양측은 외교적 해법을 위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은 그 양국의 외교부 장관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인이 컨펌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배상금 재원을 한국과 일본의 기업 등 민간에서 조성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일본 기업이 따를 것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이야기까지는 오고 가지 않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경우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양국의 국내적인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설득하는 문제도 아직 완전히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자 하는 정도로 얘기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렵게 타결이 되더라도 자칫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이후에 겪었던 국내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우파 지지자들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기조는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일본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한국이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총리의 아베 전 총리 조문 외교가 한일 관계 개선에 포석을 다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국의 여러 국내 정치적 상황,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강제징용과 같은 민감한 한일 현안의 해법을 마련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10월의) 첫날부터 4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마 가을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고속도로는 가장 심한 정체 단계인 매우 혼잡 수준 보이겠습니다. 일찌감치 차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안개까지 짙어서 평소보다 정체가 더 긴 편인데요. 특히나 안개가 심한 서쪽 지역을 지나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이제는 20여 킬로미터 구간 답답하고요. 경부선 경기권도 안개가 자욱한데 일대 20여 킬로미터 구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안개 상황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시야 확보하기가 아주 어려운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정체까지 길어지면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 요금소부터 매송까지 가장 답답하고요. 경부선 타고 부산 쪽으로 이동하시더라도 잠원 일대 이렇게 속도가 많이 떨어졌다가 경기권 진입해서는 동탄분기점부터 남사까지 지나기가 가장 버겁습니다. 중부선도 남이 쪽으로 하남분기점 일대 정체가 일찌감치 시작이 됐고요.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차들도 많아서 서울 양양선 양양 쪽 고속도로 진입하자마자 화도까지 길게 밀립니다. 영동선 타시더라도 강릉 방향으로 반월터널과 동수원, 신갈 일대에서 짧게씩 주춤하는데요. 용인 부근 정체가 역시나 가장 심합니다. 서용인 분기점부터 용인 지나 양지터널까지 시간적인 여유 필요하겠습니다.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잠잠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에서의 접촉 면회도 재개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앞서 입국자 격리 의무와 입국 전 검사가 풀린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집니다. 해외 입국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은 0.9%로 더 낮아졌습니다. 최근 우수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도 함께 고려를 하였습니다. 단 입국 시 증상이 있는 사람은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입국 뒤 3일 이내 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검사 제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6차 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10월 4일부터 허용됩니다. 방문객은 자가 진단 키트로 음성을 확인한 뒤 대면 면회할 수 있는데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양병원 시설의 4차 접종률을 보면 9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백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뒤 확진 이력이 있다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독감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아직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러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8천여 명으로 하루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2만 2천 명 이상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5,90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1,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금요일 같은 시간대 기준으로 재유행 초기인 7월 8일 이후 12주 만에 최저 확진 기록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 이후 조금씩 활기를 찾던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에 또다시 물건이 쌓이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폐업은 늘고 높아진 금리에 창업하려는 사람은 반대로 줄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황학동 주방거리, 가게마다 식당에서 쓰는 다양한 물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들은 벌써 4달 넘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에 있는 다른 물건들도 팔리는 속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나빠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창업하는 사람은 줄어 재고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반짝 창업이 느는가 했지만 경제 위기 우려로 눈에 띄게 몸을 사리는 분위기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지금 망설이고 있고 10월 말이나 11월 달로 많이 미루고 있는 편이에요. 일상 회복이 미친 영향은 또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 유행하던 배달 전문점과 공유 주방 등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밖을 자유롭게 누비면서 홀 영업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달 전문점이나 공유 주방 업종에서 쓰던 폐업 물건은 쏟아지는 반면 홀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사기 위해 주방거리를 찾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제품이 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요즘에는 이제 홀 영업하신 분들이 조금 더 오시니까 그분들이 조금 유지가 되죠. 다만 업종을 바꾼다고 해도 새로 창업하는 것보다는 사려는 물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 회전율이 절반 넘게 떨어지거나 코로나 때보다 더 준 곳까지 속출하는 상황. 개인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경제 위기 속 자영업자와 주방거리 상인들의 한숨은 함께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닷새 동안 3차례에 걸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서도 한미일 3국의 연합 대잠수함전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됐습니다. 군은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독도 인근 해상에 우길기가 걸린 일본 함정이 참여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압도적인 크기의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중심으로 한국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히함이 항해합니다. 한미일 함정 5대 앞으론 미 해군의 핵잠수함 아나폴리스함이 위용을 과시합니다. 한미 해군은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수함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3국이 참여하는 대잠전 훈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된 이후 5년 만입니다. 각국 전력은 미국의 핵 잠수함을 북한의 잠수함으로 가정하고 탐지 추적한 뒤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해역이 독도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공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을 비난해왔는데 독도 인근 해역에서 우길기를 단 일본의 함정과 훈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일본과 독도 근해에서 함정을 이용해서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해군도 이를 의식한 듯 아사히함에 걸린 우길기가 나오지 않은 훈련 모습만 사진으로 공개했는데 군 당국은 북한 잠수함의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서 동해 공해상으로 훈련 장소를 정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한미일 대잠훈련 시작 전날 늦은 저녁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지난 일요일부터 닷새 만에 세 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에도 한미가 강력한 대북 확장 억제력을 과시한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더 강력한 도발인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우리 국군에게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서울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가꾸어 나가자고. 3000m 상공. 안 되면 되게 하는 특전 용사들이 하늘을 거대한 무대로 만듭니다. 오늘 행사의 절정은 시민과 국군이 함께하는 서울도심의 시가행진. 50년 전 총알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우리 군은 자주 국방의 면모를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커서 국군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무대에 갔을 때 좀 마음 놓고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우리 국군 아저씨들은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자, 들어가자. 시작! 큐! 아와! 아투! 뜨! 아빠! 아와! 오색 조명 등 불빛 아래서 신나게 춤도 추는 이색적인 웃음 수련이 눈길을 끕니다. 조용하던 내무반이 웃음벨 소리와 함께 웃음 바다로 변합니다. 생활관 바로 앞에는 노래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애인한테 카드도 오고 좋겠네, 유인이. 여자 사무만 잡아온 게 소원입니다. 밝고 활기찬 병사들의 얼굴에서 21세기 선진 병영의 새로운 미래를 신세대 장병들과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내 나라 내 국토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의 염원을 안고 지난 48년에 창립된 우리 국군. 어떠한 상황도 뚫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드높은 사기가 느껴졌습니다. 군인 아저씨 보니까 씩씩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도 씩씩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군인 아저씨 고맙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3층에 있던 아세톤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외벽은 새까맣게 그을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고 바닥에는 산산이 조각난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향나무배에 있는 제약회사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후 2시 20분쯤. 화재 당시 폭발음은 1km 떨어진 아파트에서 들릴 정도로 커 소방당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만 30건이 넘었습니다.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폭발음 들리고 유리창이 되게 막 흔들렸어요. 엄청나게. 창문 밖을 딱 봤더니 그냥 하얀 연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이 사고로 20대 남성 1명이 건물 안에 고립됐다가 건물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4명이 중상을 입고 1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모두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제약회사 공장 3층에서 아세톤이 폭발하면서 불이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관 쪽에서 노출이 되는 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체류되어 있어갖고 그 점 안에서 폭발이 된 걸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공장 안에는 아세톤을 포함한 각종 화학약품이
다량 보관된 걸로 알려져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은 4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반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층짜리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밤중 아파트 주민 50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김치 냉장고 전선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북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96.94도, 동경 127.1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km입니다. 기상청은 현재 충남 천안과 경기도 평택 등에서 지진을 감지했다는 신고가 4건이 들어왔지만 추가 피해 신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또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또 28일 2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또 29일 2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0차례, 또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북한은 전날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은혜와 조현수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내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 16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잔혹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간접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행동한 직접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이은혜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였기 때문에 4m 높이에서 계곡에 뛰어들어 숨졌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간접살인 혐의를 적용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은혜는 최후 진술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남편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줬다며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죽이거나 보험금을 탈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 역시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검사 비위에 맞춰 대답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기초 사실부터 이은혜와 조현수가 공모를 했다라고 하는데 공모를 입증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가스라이팅은 애시당초의 재형법정주 위반이고. 재판 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만족한다면서도 아픈 심정을 달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불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완전히 빨대를 꽂았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 최종 판결이 나와도 한동안은 저희가 가슴앓이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직접 살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선고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퇴근하는 전 여자친구를 뒤따라가 집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한 지하철역에서 전 여자친구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린 뒤 집까지 따라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처를 차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도 이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 건데 검찰은 유력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본인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억울하면 잘 밝히겠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 안 하시나요? 네. 하지만 4시간에 걸친 신문을 포함해 심사를 마친 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19년 말부터 정부 지원금이나 각종 인허가, 공공기관 승진 등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9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도 3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겨 겹치는 돈을 빼면 모두 10억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 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만큼 앞으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가 각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받은 돈의 최종 사용처 등을 쫓으며 박 씨가 언급했던 정치권 핵심 인사들의 연루 여부부터 규명할 방침입니다. 앞서 사업가 박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씨가 지난 정부 청와대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을 언급했다며 대화 녹음 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스크 사업 인허가 청탁 과정에서는 이 씨가 당시 식약처 관계자와의 만남을 주선해준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대 총선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보궐선거까지 연이어 출마해 낙선했고 지난 2차례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부본부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20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기고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플로리다 남서부의 모습입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들이 질비하고 무너진 집들과 바람에 날린 잔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주민들은 보트를 타고 이동합니다. 세니벨 섬과 본토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교량은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유실됐습니다. 해안가에 정박해 놓은 선박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높은 해일에 선박들이 해안가 도로 건너편까지 떠밀려갔고 서로 뒤엉킨 채 부서져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끼어 있는 선박의 모습에서 허리케인의 위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고 시속 240km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에 약 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입니다. I think I've lost everything I own, and I'm trying to be brave and know that my family and I are safe. 200만 가구 이상의 전기가 끊기면서 주유소마다 자가 발전기를 돌릴 기름을 사려는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I've been waiting for about 2.5 hours, almost 3 hours in line for gas. 아직 정확한 사상자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1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를 관통해 대서양으로 진출한 허리케인 이언은 세력이 많이 약화한 상태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브라질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룰라 후보가 50% 넘게 득표할지가 관심입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3년과 2007년 이미 두 차례나 대통령을 역임한 좌파의 대부인 노동자당의 룰라다 시우바 후보. 극우 성향의 인물로 온갖 기행으로 악명 높아 열대의 트럼프로 불리는 자유당의 자이루 보우소나로 현 대통령. 2파전 양상의 브라질 대선 투표를 앞두고 룰라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브라질 여론조사 결과 룰라 후보는 48%의 지지율을 기록해 31%의 보우소나로 후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룰라 후보 측은 지난해부터 지켜온 선두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동시에 내심 득표율 50%를 넘기겠다는 계획입니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브라질에선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두고 결선 투표를 갖습니다. 룰라 후보는 앞서 과거 대선 경쟁자이자 정치적 맞수인 중도 성향의 제랄도 알키민 전 상파울로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등 중도층과 부의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반면 보우소나로 후보는 부적절한 막말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경제 상황 악화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열세를 부인하면서 복음주의, 개신교 등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집중 공략하는 중입니다. 이 같은 전략에 힘입어 지난달 중반 조사 결과 복음주의계 내 지지율이 50%를 넘어 20% 후반대의 룰라를 크게 앞섰습니다. Vocês sabem, vivemos num país laico, mas o seu presidente é cristão. 임박한 브라질 대통령 선거에선 룰라다 시우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과연 50%를 넘는 득표율로 승리할지, 또 보우소나로 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순순히 승복할지도 관심사입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오는 30일 결선 투표를 실시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로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란 반응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민심을 거역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일제히 올라 서울 4인 가구 기준 월 8,000원 가까이를 더 내야 합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을 고려해 최소 수준에서 올렸다고 밝혀 내년에는 인상폭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의회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공장이 있는 지역구 상원의원이 현대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관건은 미국 내 여론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뒤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다음 주부터는 요양병원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려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유력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전망입니다. 독일 정보당국이 노르트스트림 해저 가스관 파괴 공작에 TNT 500kg 위력의 폭발물이 투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가 수준의 작전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또 28일 두 발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이어서 29일 두 발을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0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이번이 8번째입니다. 북한은 전날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에 반발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주제로 열리는 오늘 행사에서 10분 분량의 기념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국방 메시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정치 선언 이전부터 최근까지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극진한 존경과 예우가 사회 모든 영역에 퍼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인상됩니다. 먼저 한국전력은 4분기 기준 연료비와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려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2,270원 늘어납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메가줄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가 오릅니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은 5,400원가량 증가할 거로 예상됩니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분을 합치면 한 달에 8,000원 가까이 오르는 셈입니다. 네, 이처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높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과 영업용 가스요금이 비교적 크게 오르면서 공산품이나 음식값의 연쇄 인상이 불가피해 앞으로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는 이유로 물가 10월 정점론은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섭게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조만간 1달러에 1,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둘러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가능성과 효과는 미지수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국 1,400원의 벽마저 허문 원달러 환율, 기업들의 한숨 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할 때 가격은 비싸졌는데 경기 침체기에 제품값을 올리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직접적인 지금 손해가 가중이 되고 또 계속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 1,1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엔 1,300원을 넘어섰고 지난달엔 1,4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조만간 1,500원대마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당국은 모두 원론적인 태도를 되풀이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과 관련해서는 환율 수준 이면에서 가격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인들에 대해 촘촘히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긴축에 대응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난해 연말로 종료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페드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에 관해서는 페드 총재가 얘기하듯이 정보 교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사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으로선 달러 강세를 유지하는 게 수입 물가를 낮춰 전반적인 물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달러를 풀어 달러의 가치를 낮추게 되는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남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미국하고 통화 스왑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우리를 많이 걱정해주고 그런 동맹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200개 국가와 거의 비슷한 그래, 한국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수밖에 없지만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을 막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1년간 긴급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각 30일 집행이사회에서 신속 신용제도 및 신속 금융제도 아래 식량난 지원 창구 신설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식량 및 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식량 위기가 심각한 48개국이 2022년에서 2023년에 모두 90억 달러의 수입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는 보도자료에서 새 창구는 식량 수입이나 곡물 수출 충격, 심각한 식량 불안 등으로부터 고통받는 국가들이 긴급 지원에 추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부터 사흘간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풍성한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도심에서 전통문화, 패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서울 북촌에 가면 개인 소유 한옥에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는 북촌 휘겸제. 한옥의 멋을 눈으로 보고 가을이 오는 마당의 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한방차에 전통 다과를 곁들이면 맛의 즐거움에 빠질지 모릅니다. 종로의 우수 한옥 14곳을 관람할 수 있는 행복 작당인데 서울 뷰티 트래블 위크 행사의 하나입니다. 뷰티에 관심이 많다면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2022 서울 뷰티 위크를 제안합니다. K뷰티와 한류 등 최신 트렌드를 한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뷰티와 관광을 융합해 서울의 아름다움을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를 글로벌 뷰티 도시 서울의 원년으로 삼고 2026년까지 약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매력 도시 트렌드를 이끄는 서울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에선 오는 6일까지 서울 정원 박람회가 열립니다. 작가가 꾸민 정원, 학생이 만든 정원,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 등 28개 정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의 풍성한 먹거리를 새롭게 만나보는 2022 서울 미식주간도 세빛섬, 문화비축기지 등에서 개최됩니다. 10월 한 달간 서울 전역에서 펼쳐지는 서울 뷰티먼스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오늘부터 입국 1일차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고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의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의 합병을 선언하고 모든 힘과 수단으로 영토를 지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했고 미국은 즉각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곳에서 영토 합병 투표가 끝난 지 3일 만에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하고 관련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합병 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합병을 국민의 사명이라며 영토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нашу землю всеми имеющимися у нас силами и средствами и сделаем все,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ую жизнь наших людей. В этом великая освободительная миссия нашего народа.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이미 일본에 2차례 핵무기를 쓴 적이 있다는 전례를 지적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대화 제의를 일축하고 점령자 축출이
평화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им президентом це неможливо. Він не знає, що таке гідність і чесність. Тому ми готові до діалогу з Росією, але вже з інши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ії. 서방 국가들도 러시아의 합병 선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This land grab is illegal and illegitimate. NATO allies do not and will not recognize any of this territory as part of Russia.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즉각 단행했고 최신의 항공모함을 대서양에 보내 나토 동맹국 연합전력과 함께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히 항전하고 있고 서방의 지원 의지도 굳건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합병한 지역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약이 체결된 이날도 우크라이나는 동부 루안스크주 북부의 관문 도시인 리만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독일 정보당국은 러시아와 독일에 있는 노르트스트림 1과 노르트스트림 2 해저가스관 파괴 공작에 TNT 500kg 위력의 폭발물이 투입된 걸로 보고 있다고 독일 슈피겔이 현지 시각 30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후에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정보당국은 다양한 측정소의 지진 신호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독일 정부는 이번 주말에 덴마크 보른홀른섬 인근의 파괴 지점을 잠수부나 원격 조정 로봇이 조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 주십시오.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후 반년 만에 다시 기본소득을 화두로 꺼내들자 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의 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국가,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단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주장, 국가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볼 땐 맞는 말이지만 지역정부 단위로 보면 사실과 다른 만큼 참 거짓에 대한 판정을 보류합니다. 기본소득을 정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어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지방정부 40여 곳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핀란드와 스페인에선 이미 시범사업을 마쳐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고 독일에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임의로 선발된 122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1,200유로를 시범 지급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올해 들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외국인들의 매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값 하락으로 미성년자의 매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5층 지상 20층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빌딩. 올해 초 외국계 펀드가 1,25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달러 강세로 원화 가치가 떨어져 한 차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투자액의 2배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기관 투자는 26조에서 9조 9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과거 금융위기 때도 고환율과 국내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투자가 유리해졌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가격이 급락하고 고환율로 투자가 유리해지면서 외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도 늘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침체 국면에 들어섰지만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최근 넉 달간 1,000명 이상을 유지하는 등 증가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내리면서 미성년자들의 주택 매수 비중도 크게 늘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비중은 0.06%에서 올해 들어 0.18%로 3배나 급증했습니다. 전세 수요는 줄고 매매도 거의 끊기면서 세금 부담만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급등으로 집값이 하락하자 여유 자금을 가진 다주택자들이 투자 수익과 절세 내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편법 증여나 부동산 투기 같은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적발된 비위만 1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셀프 채용부터 가족의 일감 몰아주기 등 비위 행태도 다양했는데 국토부 산하기관의 기강회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 소속 공무원 A씨 등 6명은 지난 2019년부터 항공 역사와 산업을 전시하는 국립항공박물관 출범 준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개관 전까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임용부칙과 연봉 기준을 만드는 업무를 맡았는데 박물관이 문을 연 뒤에도 국토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예 박물관으로 재취업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임용부칙을 근거로 팀장과 실장 등 주요 보직을 꿰찼고 연봉도 올려받았습니다. 이른바 국토부의 셀프 채용은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국토교통부 감사 담당관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실시를 했어요. 박물관 내 비위 행위는 더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전문가가 아닌 친척을 전문가로 소개해 박물관 도록 번역 계약을 따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쪼개기 계약, 허위 견적서 작성 지시,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등을 포함해 개관 이후 국토부와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만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출범한 지 2년, 전체 직원 80여 명에 불과한 기타 공공기관에서 나온 사례입니다. 채용 비리 그리고 각종 부조리에 대해 제대로 된 행정조치와 형사 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 기준 국토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모두 28곳입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따뜻한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올가을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류승용, 염정아 배우가 첫 한국 뮤지컬 영화에서 주옥 같은 명곡을 들려줍니다. 또 로코킨 줄리아 로버츠도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그 아침 햇살 속에 엄마와 아내의 삶에 모든 걸 바쳐왔던 세연. 어느 날 폐암 말기를 진단받고 마지막 생일을 앞두고 첫사랑을 찾기 위한 여행을 계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야. 네가 찾아내. 누구야 이거? 내 첫사랑. 뭐? 첫 뭐? 사랑. 마지못해 동행한 남편과 함께 찾아간 보길도와 부산, 목포에서 그 시절 노래들로 아름다운 인생을 기억합니다. 일상을 사는 것이 재미없고 무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큰 선물로 다가오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보셔도 지금
생각지 않은 그런 큰 선물을 이 영화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첫 주크박스 뮤지컬 영화로 류승룡, 염정아 배우가 행복 가득한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웃음 포인트도 많이 있고 또 눈물을 자극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냥 그 눈물이 막 엉엉 우는 슬픈 눈물보다는 좀 아름다운 눈물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아름다움을 좀 선사해 드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귀여운 여인, 노팅힐의 로맨틱 코미디 히로인 줄리아 로버츠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인생 최대의 원수가 돼버린 이혼 부부. 딸의 결혼을 막기 위해 잠시 휴전을 선언하고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오션스 11을 포함해 이미 여러 작품에서 호흡을 맞췄던 조지 클루니 배우가 전 남편 역을 맡아 유쾌한 웃음을 선사합니다. 맘마미아2로 2018년 국내에서만 229만 관객을 모은 올 파커 감독의 작품으로 이미 세계 19개국에서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코로나19 확산도 주춤하면서 남도 곳곳에서는 축제와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과 임진왜란 당시 명량대첩 그리고 통합의학 등 행사 주제도 다양해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1930년대 고풍스러운 모자 가게며 극장까지 개항기를 지난 목포 거리가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당시 목포 출신 이난영 선생이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 블루스곡 다방의 푸른 꿈도 울려 퍼집니다. 문화생활 중에서도 이렇게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목포가 확실히.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풍이 목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외에 마련된 주 무대에서는 대국민 오디션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500여 팀이 참가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20곳을 추려 사흘간 최종 5팀을 가립니다. 이난영 선생을 시작으로 남진과 김경호 등 굵직한 가수를 배출한 도시인 목포에 음악을 덧입히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재즈 등이 발전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음악을 키워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알리면서 목포를 음악의 도시로 대중 가요의 도시로 브랜드 마케팅하기 위해서 이런 목포 뮤직 플레이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홍채를 사진으로 분석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각종 안마나 치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할 수 없었던 체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더 힐링도 되고 피로도 많이 풀리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 됐어요. 코로나19 탓에 3년 만에 열리는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자기에게 어울리는 향수나 아로마 오일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체험활동이 가득합니다. 건강과 치유의 1번지 그리고 의료관광의 활성화, 이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그리고 장의 어떤 발전을 기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에서도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명량해전을 기념해 당시 전투를 재현하는 축제가 이번 주말 열립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밭에 현무암으로 쌓은 담을 제주 밭담이라고 합니다. 제주 밭담은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만 도시화와 영농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개발 가속화로 훼손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속 가능한 보전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KCTV 제주방송 김지우 기자입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는 등 무한한 가치를 지닌 제주의 대표 인문자원 밭담. 보존해야 할 세계적 유산이지만 도시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방치되거나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성보 제주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밭담의 평균 훼손율은 2.9%로 추정됩니다. 또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내 6곳을 대상으로 도로 100m 내 밭담 훼손율을 조사한 결과 한경은 30% 이상, 대정은 18.8%, 애월은 17.8% 등으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손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밭담의 지속 가능한 보전 관리와 문화 관광 자원화 등 활용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럽처럼 밭담을 보존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대가 보상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들을 유지 보존해야 될 내가 보기엔 동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제주 밭담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려 농업유산의 우수성을 알립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처음으로 장소를 서쪽으로 옮겨 한리브 옹포천 어울공원과 수류촌 밭담길 일대에서 열립니다. 밭담길 걷기를 비롯해 어린이 밭담 체험, 붓돌 굴리기, 밭담 쌓기, 밭담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과 경연, 전시, 공연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어린이 밭담 체험은 제주 밭담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담긴 밭담의 보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막을 올리는 제주 밭담 축제는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서울 대공원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우결핵이 1년 넘게 퍼지면서 동물들을 대규모로 안락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동물원 남미관에서 우결핵이 처음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멸종 위기종인 아메리카 테이퍼를 포함해 동물 52마리를 안락사했습니다. 우결핵이 확산하면서 남미관은 1년 넘게 관람이 중단됐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직원과 다른 동물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양성 판정이 나오거나 밀접 접촉으로 감염 가능성이 큰 동물들을 안락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약 27km 해상에서 40대 선원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씨가 탔던 어선 선장은 작업 중 추락사고가 났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4척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인근 해역을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실종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도 두 계절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4.4도로 서늘한데요. 낮에는 2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 크게 벌어집니다. 옷차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심합니다.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오전까지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사라지겠지만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전북을 중심으로는 대기질이 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청주가 14.6도, 부산은 18.9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강릉이 31도, 광주와 대구는 3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개천절인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